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수십 일을 헤매다 겨우 빛을 마주했는데 제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남편 정훈 씨의 온기도, 늘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78일간의 혼수 상태. 죽음의 문턱을 겨우 넘어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라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을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이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남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도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말했었죠. 당신 없으면 나도 죽는다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요. 우리 엄마 역시 딸 자식 고생만 시켰다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 마주한 풍경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제 남동생 카시오와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세수를 하고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숨을 몰아쉬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카시오,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에 동생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누나, 정신이 들어. 의사를 불러올게. 하지만 저는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아까 너희가 하던 이야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정훈 씨는 어디 갔니? 엄마는? 동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곁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영자야, 그냥 다시 눈을 감는 게 낫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휴대전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제 남편 정훈 씨. 두 사람은 화려한 발렌타인데이 장식 앞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남편은 그런 엄마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은 채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더군요. 그 밑에 적힌 문구가 제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천사, 정훈 씨와 함께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아플 때 살림 도와주겠다며 선뜻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사위랑 딸 사이 좋게 지내라고 늘 남편 보양식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엄마는 제 침대 옆이 아니라 제 남편의 침대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병실로 들이닥친 엄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달려온 엄마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제 앞에 섰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사랑 아니겠니? 나 정훈 씨 아이 가졌어. 너도 이제 몸 추스르면 새 출발해라. 정훈 씨는 이제 내 남자니까. 남편 역시 엄마의 뒤에 숨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장모님. 아니, 이 사람한테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서 못 느꼈던 따뜻함을 느꼈어. 이제 그만 우리 보내줘.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죽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과 빌딩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줄이 전부 저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천륜을 어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았다면 나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으로 당신들을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주마.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무력한 환자가 아니라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병실을 나가는 엄마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78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온 세상은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엄마의 품은 남편의 침소가 되어 있었고 나밖에 모른다던 남편의 극진한 사랑은 장모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태교로 변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제 손을 다시 잡은 건 남동생 카시오였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야 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 인간들, 누나 죽기만 기다리면서 이미 집이랑 인감까지 다 손댔어. 동생의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제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카시오가 건네준 서류에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편 정훈 씨는 제 인감 도장을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엄마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돌려 정훈 씨와 살 집을 계약했더군요. 심지어 엄마는 제 보험금 수령인까지 본인으로 바꾸려다 동생에게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목숨줄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엄마는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나,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저 둘 누나가 눈을 뜨니까 아예 누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두려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어. 동생의 폭로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사랑의 눈먼 엄마와 탐욕의 눈먼 남편. 그들에게 저는 이제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버리기로 했다면 나 또한 당신들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남편이 내 엄마를 여자로 느낀다고요? 좋습니다. 그 미친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내 돈이 어떻게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남편도 엄마도 제가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 인맥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평소에 워낙 검소하게 지냈으니 그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 진짜 재산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영자입니다. 그래요,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남편 회사로 들어가는 투자금 전액 회수 진행하세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훈 씨. 당신들이 내 배속을 칼로 도려냈으니 나는 당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영자 씨의 복수는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장 잔혹하고 차가운 인과응보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요양원,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복선이었고 신호였습니다. 다만 제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리고 설마 내 엄마가, 설마 내 남편이라는 믿음 때문에 눈과 귀를 스스로 가렸던 것이지요. 제가 고도비만과 성인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우리 딸 내가 살려야지라며 보따리를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남편과의 잠자리는커녕 일상적인 대화조차 버거웠던 때였죠. 남편 정훈 씨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 틈을 파고든 건 다름 아닌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쉰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운 피부와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엄마는 늘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슬립이나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엄마 사위도 있는데 옷 좀 조심해서 입으라고 하면 엄마는 가족끼리 어떠니? 정훈이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데라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도 기억납니다. 제가 약 기운에 취해 일찍 잠자리에 들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하지 않던 회사 고민이나 개인적인 속내를 엄마에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그런 사위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네가 고생이 많네. 우리 영자가 몸이 저러니 자네 외로워서 어쩌나라며 묘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허리를 남편이 자연스럽게 감싸며 장모님,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던 저에게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에이, 당신 왜 그래? 장모님 등에 먼지가 묻어서 털어드린 거야.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뻔뻔한 표정에 저는 제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 78일 동안 두 사람은 거칠 것이 없었나 봅니다. 제 생사가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 슬퍼하는 척 연기하면서도 밤이면 제가 사준 침대 위에서 사랑을 속삭였을 두 사람을 생각하니 온몸에 닭살이 돋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 병원비를 내야 한다며 제 비상금 통장에 손을 댔고, 남편은 제 명의의 주식을 처분해 엄마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그 딸의 돈으로 연애질을 하며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저를 뚱뚱하고 병든 짐짝 취급하며 비웃었을 때 그들은 제 재산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자산의 인감과 집행권을 비서실장에게 신탁해 두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김 실장, 당장 실행하세요. 정훈 씨가 운영하는 지점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보내시고 엄마 명의로 된 카드들 전부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혼수 상태일 때 무단으로 인출된 금액들 횡령으로 고소 준비하세요. 단 1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훈 씨. 당신들이 말한 그 위대한 사랑이 배고픔과 빚, 독촉 앞에서도 여전히 위대할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 엄마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정훈 씨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풍파를 함께 이겨내는 비련의 주인공들처럼 손을 꼭 맞잡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의 옷차림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지난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그 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제 보석함에 들어있던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더군요.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너도 이제 다 알았으니 구차하게 매달리지 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니. 나 정훈 씨랑 있으면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내 아빠 죽고 수십 년을 껍데기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야.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역겨운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제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영자야, 장모님. 아니, 이 사람 임신했어. 노산이라 안정이 필요해. 당신이 계속 이렇게 버티면 아이한테 안 좋아. 우리가 살 집 전세금은 당신 아파트 판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이대로 조용히 물러나줘.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아파트 판 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위임장을 위조해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아치웠던 겁니다. 그 돈으로 제 엄마와 살 새 집을 구하고 뱃속의 아이를 축복하며 잔치를 벌였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사랑, 인생.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엄마는 딸이 죽어가는 동안 사위랑 잠자리를 하면서 인생을 찾았다고 했니? 그리고 정훈 씨, 내 집을 팔아 장모랑 살 집을 마련하면서 우리 사이가 신뢰가 깨졌다고 했어.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당신 몸 상태로 그 집에서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 우리가 요양원 좋은 곳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로 가. 거기가 공기도 좋고 당신 같은 환자들한테 딱이야. 저는 실소했습니다. 요양원이라. 그래요. 참 고마운 배려네요. 그런데 어쩌죠? 당신들이 내 아파트를 팔아 챙긴 그 돈, 그리고 정훈 씨 당신이 내 인감으로 받은 대출금, 그거 오늘부로 전부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 전에 짐 싸두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자, 너 미쳤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신고해봤자 증거 있어?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당신 치매라고 증언하면 그만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 비서실장과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김영자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자산 환수 및 형사고소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 당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70%가 현재 회장님 명의로 가압류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0으로 대표이사 회의만이 가결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자, 너 그냥 작은 가구점 운영하던 거 아니었어?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내 빙산의 일각뿐이었지. 당신이 내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저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두 사람, 지금 당장 내 병실에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사준 옷, 신발, 보석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다 회수하세요. 저들이 입고 온 속옷 한 장까지 말입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제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그 위대한 사랑, 이제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엄마와 남편을 쫓아낸 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이 다 된 아들놈과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부터 앞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 손을 뻗었지요. 하지만 제 아이들의 눈에 담긴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명백한 원망과 탐욕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요? 할머니랑 아빠를 그렇게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어떡해요? 아들놈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딸아이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뱃속에 아빠 아이가 있대요. 우리한테는 동생이 생기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박절하게 굴면 태교에 안 좋잖아요. 제발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아버지가 외할머니와 눈이 맞았다는 천인공노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걸 옹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다 알고 있었니? 너희 아빠랑 외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나한테 숨긴 거야?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몸 관리 못해서 중환자실 가 있는 동안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위로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 명의 재산들 나중에 다 우리한테 올 건데 지금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일 때 남편이 제 인감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건 자식들이 뒤에서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인 제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아빠와 외할머니의 불륜을 묵인하는 대가로 미리 재산을 분배받기로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셈이지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 몸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냥 조용히 요양원 가서 쉬세요. 아빠랑 할머니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재산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인감이랑 공인인증서 다 내놓으세요. 딸아이가 제 가방을 뒤지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배신보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식들의 배신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낚아채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나가라.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재산, 단 1원도 너희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자식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미친 노인네. 요양원 서류 이미 다 접수했으니까 기다려요. 우리가 엄마 치매라고 증언하면 끝이야.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벌써 남편과 자식들이 모여 저를 어떻게 강제 입원시킬지 모의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자식들이 내뱉은 그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들었죠? 내 자식들 명의로 된 카드 다 정지시키고 그놈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도 해지하세요. 유언장 새로 작성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며 저들에게는 빚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피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은 엄마와 남편 그리고 돈 때문에 애미를 팔아넘긴 자식들. 당신들이 벼랑 끝에서 내 손을 놓았다면 나 또한 당신들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추악한 모의는 제가 비서실장과 미리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줄 알고 대담하게 굴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78일간의 침묵은 제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적이었는지 가려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줘요. 그래야 우리도 엄마 노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들놈이 요양원 강제 입원 동의서를 들이밀며 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뒤에는 엄마와 남편 그리고 딸아이까지 한패가 되어 저를 압박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곧 무너질 낡은 고목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법무팀 변호사들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든 증거 수집 완료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그리고 존속 유기 및 모해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들놈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 정훈 씨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김 실장, 자네 미쳤나? 이 여자가 무슨 회장이야? 저는 비서실장이 건네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 씨, 당신이 내 가구점 창고라고만 알았던 그 부지가 사실은 이번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노른자 땅이라는 거, 가리고 그 땅을 소유한 법인의 최대 주주가 나라는 거. 정말 몰랐나 보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제 인감을 도용해 돈을 빼돌리는 CCTV 장면, 엄마가 제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는 모습, 그리고 조금 전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한 녹취 파일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딸아이가 제 무릎을 잡고 늘어지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너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애미가 사경을 헤매는데 그 곁에서 외할머니랑 아빠가 붙어먹는 걸 응원해. 그 대가로 내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고. 저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명도 소송 및 가압류 집행하세요. 아들 명의의 외제차, 딸 명의의 명품 오피스텔. 전부 내가 준 돈으로 산 것들이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회수하세요.
그리고 정훈 씨, 당신 회사 오늘부로 부도 처리될 겁니다. 내가 보증 섰던 대출금들 전부 회수 통보 보냈으니까. 남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배를 움켜쥐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야. 그래도 내 뱃속에 내 동생이. 어떻게 내 동생을 길바닥에 내쫓니?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내 남편과 내 엄마가 만든 그 괴물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그 아이는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일 뿐이야. 그 아이와 함께 가난이 뭔지, 배신당한 고통이 뭔지 평생 느끼며 살아. 병실 밖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그들은 현장에서 조사를 위해 연행될 처지가 되었죠. 아들과 딸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요양원 보내자며. 형이 인감 훔치자고 했잖아. 지옥 같은 소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이, 그리고 제가 목숨보다 아꼈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제 인생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니 비로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던 78일간 그들은 제 재산이라는 화려한 성 위에서 자기들만의 낙원을 꿈꿨겠지만 주인이 깨어난 순간 그 성은 허무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해 제가 가장 아끼던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엄마 그리고 자식들이 살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들이 입던 옷가지며 가구들은 싹 다 마당에서 태워버렸죠. 타들어가는 연기를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비서실장을 통해 그들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제 자산 환수 조치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엄마는 단칸방 월세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더군요. 남편 정훈 씨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제 인감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면치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사랑이라 울부짖던 두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핥히었고 남편은 늙은 여우한테 홀려 내 인생 종쳤다며 임신한 엄마를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 허름한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돌볼 여력조차 없어 입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리고 얻은 사랑의 결말은 그토록 비참하고 서늘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 한 번만 살려달라, 내가 미쳤었다며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제 자식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던 생활이 끝나고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아들과 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더군요. 저를 요양원에 가두려던 그 기세는 어디 갔는지 이제는 제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애미의 등에 칼을 꽂은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이 아닌 김영자라는 한 사람의 인생 말입니다.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홀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숲길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가벼워진 몸만큼이나 마음도 가뿐합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비록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칼을 맞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배신이나 눈물은 없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찬란한 나날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저 영자씨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